재벌가 사모님 소리 듣던 여자가 단돈 200만 원에 싸구려 모텔 방으로 처박혔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아함만 떨던 고성이. 지금 그녀 앞엔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과 남편 박진석이 던진 굴욕적인 생활비 200만 원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박진석이 왜 이혼을 안 해주는지 그 잔인한 속셈을 고성이가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이혼이 아니야. 나를 산채로 말려 죽이겠다는 사형 선고지. 분노로 뒤집힌 고성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내 심장을 도려내? 그럼 난 당신 심장을 씹어 먹어줄게. 그런데 이때 죽은 줄 알았던 한우진이 지은호 앞에 나타나 박 회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금기된 서류의 위치를 뱉어버립니다. 게다가 고성이는 자기 친딸인 영라의 얼굴을 칼로 그어버리겠다며 인질극까지 벌이는데 아들이 엄마를 향해 총구를 겨눠야만 했던 그 비극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단돈 200만 원이 든 통장을 쥐고 싸구려 모텔방에 처박힌 고성이는 남편 박진석이 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는지 그 소름 끼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최고급 실크 벽지와 은은한 디퓨저 향기 대신 고성이를 맞이한 것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누군가 피우다만 담배 연기가 배어있는 변두리 모텔의 낡은 벽지였는데요. 고성이는 평생 자신의 손으로 문고리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귀부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삐걱거리는 모텔 침대 위에 앉아 낯선 천장의 얼룩을 응시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비처럼 던져준 200만 원이 든 통장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생명줄이 아니라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나 다름없었더라고요. 고성이는 편의점에서 대충 사온 컵라면을 뜯으려다 손을 떨며 멈췄습니다. 고성이의 손톱은 며칠 전만 해도 화려한 네일 아트로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는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 거칠게 뜯겨나가 피가 맺혀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왜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면서도 이혼 서류에는 끝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는지 그 잔인한 의도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법적으로 아내라는 울타리에 가두어둠으로써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도망가거나 새로운 자금원을 찾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단 채 한 푼의 돈도 쓸 수 없고 그 어떤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는 합법적 유령이 되어버린 것이더라고요. 고성이는 모텔방의 거울을 보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고성이는 거울 속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분노를 사겼는데요. 고성이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청담동 빌라와 압구정 아파트를 팔아 수십억의 현금을 손에 쥐고 우아하게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모든 부동산에 3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는 바람에 고성이의 그 화려한 꿈은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성이는 이제 10% 할인은커녕 중개 수수료를 2배로 준다 해도 단 한 평의 땅도 팔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지갑을 열어 마그네틱이 긁힌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잔액 부족이라는 붉은 글씨가 박힌 영수증들이 고성이의 눈앞을 어지럽게 했는데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남겨둔 200만 원으로 호텔에서 사흘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모텔 숙박비를 지불하고 나니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줄어들었고 고성이는 이제 내일 아침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신을 향해 짓던 그 인자한 미소가 사실은 자신을 해부하기 위한 관찰자의 미소였다는 것을 깨닫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한우진을 찾기 위해 고용한 100명의 인력마저 자금줄을 끊어버림으로써 고성이에게서 유일한 희망인 아들마저 빼앗아 가버렸더라고요. 고성이는 눅눅한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낯선 이들의 고함과 얇은 벽 너머로 전해지는 싸구려 TV 소음 때문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과거 자신이 무시했던 시장 상인들이나 거리의 노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정교한지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품위와 허영을 하나씩 갉아먹으며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왜 재단 이사장직에서 자신을 해임했는지, 왜 모든 본부 직원을 철수시켰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고성희라는 여자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한밤중에 일어나 모텔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놓인 낡은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마시려 했지만 정수기조차 고장나 있어 붉은 녹물만 흘러나왔는데요. 고성희는 그 녹물을 보며 자신의 화려했던 날들이 이처럼 부식되고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그 눈물을 곧 닦아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나를 이혼시켜주지 않겠다면 나도 끝까지 당신 아내로 남아서 당신의 모든 것을 망쳐놓겠어. 고성희는 박진석이 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 자신의 약점이라면 거꾸로 그것을 이용해 박진석을 공격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법적 아내라는 지위는 박진석의 재산에 접근하거나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마지막 남은 현금을 털어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스케줄을 알아봐. 그가 가장 아끼는 딸 영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낱낱이 보고해.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돈으로 조종하려 한다면 자신은 박진석의 피부치를 인질로 삼아 그를 무너뜨리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우아한 안방마님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려 이빨을 드러낸 굶주린 짐승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에게 준 200만 원을 박진석을 파멸시킬 첫 번째 총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에 박진석의 약점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간 박진석의 곁에서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기업의 어두운 이면들을 고성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기만자로 몰아세웠지만 박진석 역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과거 노조 탄압 과정에서 개입했던 사건의 증거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박진석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수조익 그룹의 명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 같은 자료였거든요. 고성희의 눈은 이제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좁은 모텔방에 가두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박진석이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살려둔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이혼 안 해준 거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거야. 고성희는 자신의 몰락을 발판 삼아 더 큰 파국을 준비하며 박진석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에 균열을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고성희의 각성은 처절하고도 위험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역설적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공포 없는 용기를 얻게 된 것이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믿고 안심하고 있었겠지만 사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질범을 자신의 집에 여전히 거주자로 등록해둔 꼴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200만 원의 모욕을 박진석의 심장을 도려낼 예리한 칼날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집 앞 차가운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가 고개를 들며 내뱉은 첫 마디는 누나, 박진석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독약을 가져왔어였습니다. 퇴근길에 스산한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온 그 목소리는 지은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지은호는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검은 후드티를 깊게 눌러쓴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남자가 한우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 헤매던 한우진이, 그것도 고성희의 감시망이 박진석에 의해 처참하게 박살난 바로 그 시점에 제 발로 지은호를 찾아온 것이었더라고요.
지은호는 초췌하다 못해 해골처럼 앙상해진 한우진의 팔을 붙잡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우진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안도감에 다리가 풀린 듯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요.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으려 했지만 한우진은 물잔을 받기도 전에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한우진의 눈동자는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지은호는 직감적으로 그 작은 메모리 칩 안에 담긴 내용이 평창동 저택은 물론 수조익 그룹 전체를 뒤흔들 핵폭탄급 기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빤히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요. 누나, 엄마가 박진석 회장 곁에서 25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사랑이나 애교 때문이 아니었어. 엄마는 아버지가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치부를 손에 쥐고 매일같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야. 한우진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젊은 시절 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던 잔인한 노조 탄압 사건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했던 수만 장의 서류들을 디지털화하여 따로 보관해왔던 것이었더라고요. 지은호는 고성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생존 전략을 짜왔는지 새삼소름이 끼쳤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고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은 박진석이라는 인물이 쌓아 올린 화려한 성공의 탑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과 피 위에 세워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대외적으로는 인자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경영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장부 속에 기록된 그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짓밟고 돈으로 입을 막아온 냉혹한 권력자였을 뿐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엄마는 이걸로 박진석 회장을 협박해서 재단 이사장 자리를 뺏어냈고 우진이 나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아버지를 몰아세웠어. 하지만 이제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유일한 열쇠야 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은호는 이 USB가 세상에 공개될 경우 벌어질 파장을 계산하기 시작했는데요. 박진석이 무너지는 것은 고성희가 바라는 복수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와 비즈니스적으로 깊게 얽혀있는 이 지역의 회사였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박진석과 공조하며 고성희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었고 만약 박진석의 과거 비리가 터져나오면 이 지역의 AP그룹 역시 주가 폭락과 이미지 실추라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자명했거든요. 지은호는 사랑하는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이 추악한 진실을 다시 묻어버려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어머니 고성희가 그토록 갈구하던 복수를 자신의 손으로 완성해야 할지 잔인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의 갈등을 눈치챈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누나, 박진석 회장이 지금 누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거 다 가짜야. 엄마가 가진 이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누나를 이용해 엄마를 압박하려는 연극일 뿐이라고. 한우진의 말은 지은호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는데요. 최근 박진석이 자신을 친딸처럼 대하며 보여주었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말들이 사실은 고성희의 숨겨진 무기를 찾기 위한 탐색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은호는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이 고성희를 파멸시키기 위해 이혼조차 해주지 않고 말려주기려 했던 그 냉혹함이 언젠가는 자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더라고요. 이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지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당황하며 한우진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힘차 있었습니다. 은호 씨 지금 집 앞이에요. 장인어른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기로 했는데 은호 씨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미리 연락 안 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박진석과 함께 자신의 집 근처에 와 있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에는 지금 박진석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치명적인 증거를 들고 온 한우진이 있었고 탁자 위에는 그 USB가 꽂힌 노트북이 켜져 있었으니까요.
지은호는 다급하게 이지혁에게 선배, 미안한데 오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다음에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복도에서는 이지혁과 박진석의 낮은 말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필사적으로 한우진을 안방 옷장 안으로 밀어넣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우진은 옷장에 들어가기 직전 지은호의 손목을 꽉 잡으며 누나, 절대로 저 인간들 믿지 마. 이 USB는 절대 뺏기면 안 되라고 간절하게 속삭였는데요. 지은호는 한우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이 비극적인 가족사의 소용돌이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지은호의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호는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는데요. 문 앞에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진석과 꽃다발을 들고 행복해 보이는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코끝을 찡긋하더니 은호야, 어디서 낯익은 냄새가 나는데? 혹시 손님이라도 왔었니? 라고 뼈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의 예리한 시선이 거실 소파 위에 놓인 한우진의 낡은 후드티 조각에 머무는 것을 보고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더라고요. 지은호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니요, 아까 환기를 좀 시켰더니 밖에서 냄새가 들어왔나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창백한 안색을 걱정하며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의 다정한 손길조차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이 박진석과 함께 소파에 앉아 고성희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동안 지은호는 옷장 안에 숨어있는 한우진과 탁자 위 노트북 속에 담긴 박진석의 추악한 진실 사이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이 자신을 은호야라고 부를 때마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칼날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는데요.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차 한 잔을 부탁하며 그녀가 주방으로 간 사이 슬쩍 노트북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지은호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박진석은 이지혁에게 지혁아, 은호가 요즘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런지 안색이 안 좋구나. 우리가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게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지은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은호는 주방에서 찻잔을 들고 나오며 박진석의 그 치밀한 탐색전에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이 짧은 저녁 식사 시간은 지은호에게 영원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박진석과의 공조가 성공적이라며 기뻐하고 있었고 박진석은 지은호의 숨통을 조여오며 그녀의 방 안 어딘가에 숨어있을 진실을 사냥하려 했습니다.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USB는 박진석에게 넘겨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고성희가 다시 손에 쥐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요. 지은호는 이 치명적인 상자를 자신만이 아는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마음먹었지만 과연 박진석이라는 노련한 사냥꾼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진석과 이지혁이 돌아간 뒤 지은호는 안방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옷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한쪽 창문이 활짝 열린 채 찬 바람만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USB만 남긴 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우진의 이름을 불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USB를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조각 하나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지혁을 지키기 위해 결국 누구의 손을 놓아야 할지를 말입니다. 지은호는 이제 고성희가 남긴 이 독약 같은 유산을 들고 박진석이 설계한 거대한 기만의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던 이지혁이 장인어른이라 불리는 박진석의 목에 칼날 같은 경고를 날리며 병원 환자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에 깊게 새겨진 수술 자국이 아물기도 전에 지은호를 향해 조여오는 고성희의 검은 그림자를 직감하며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갈 결심을 했는데요.
이지혁은 병실 침대 옆에서 밤을 지새우다 잠든 지은호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자가 아닌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잠결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박진석이라는 또 다른 악마와 손을 잡기로 마음먹었더라고요. 이지혁은 퇴원 절차도 다 마치지 않은 채 박진석의 회장실을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부동산을 묻고 카드를 정지시킨 뒤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법도 했지만 회장실 안의 공기는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는데요. 박진석은 수술 직후라 안색이 창백한 이지혁을 보고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박진석이 내미는 친절한 손길을 거부하고 똑바로 선 채 그의 눈을 응시했는데요. 이지혁은 박진석에게 장인어른 고성희 씨를 굶기는 것만으로는 그 도끼를 뺄 수 없습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의 당돌한 태도에 눈썹을 실룩거렸지만 곧이어 터져나온 이지혁의 정보력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지혁은 박진석의 책상 위에 고성희가 그동안 재단 이사장직을 이용해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렸던 비자금의 세탁 경로와 차명 계좌 리스트를 던져놓았습니다. 이지혁은 AP그룹의 대표로서 가진 정보망을 가동해 박진석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고성희의 마지막 숨구멍을 찾아낸 것이었더라고요. 이지혁은 박진석에게 고성희 씨가 200만 원으로 연명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 계좌들을 통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박살내지 않으면 장인어른의 복수도 은호 씨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이 가져온 서류를 훑어보며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묘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이 지은호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치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는데요. 박진석은 이지혁에게 자네 왜 나를 돕나? 단순히 내 사위가 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나를 감시하고 싶은 건가? 라고 뼈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지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박진석의 눈을 맞받아치며 대답했는데요. 이지혁은 저는 장인어른을 돕는 게 아닙니다. 지은호 씨를 이 더러운 전쟁에서 완전히 빼내려는 것뿐입니다. 장인어른께서 고성희 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호 씨가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의 제안이 자신에게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성희가 숨겨둔 비자금은 박진석에게도 큰 골칫덩이였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몰수하기 위해서는 이지혁의 IT 기술력과 금융 정보가 필수적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지혁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고성희는 정말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겠지. 하지만 이 일은 은호에게 절대 비밀이어야 하네. 은호가 알게 되면 자네나 나나 감당하기 힘들 테니까.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사위에게 건네는 다정함보다는 범죄의 공범을 대하는 듯한 은밀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지혁은 박진석의 손을 잡으며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부감을 참아냈는데요. 이지혁은 자신이 지금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동시에 그녀의 남편이 될 자격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했던 그 끔찍한 말들과 심장 수술 도구까지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악행을 떠올리면 이지혁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다시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이지혁은 박진석과의 공조를 통해 고성희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녀를 법적 구속력 없는 밑바닥까지 추락시키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지혁과 박진석은 그날 밤 늦게까지 회장실에 머물며 고성희의 마지막 은신처가 될 만한 곳들을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이지혁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박진석은 수조익 그룹의 막강한 물리적 힘을 동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위험한 공조는 겉으로는 고성희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두 남자의 팽팽한 수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경계했고, 이지혁은 박진석이 고성희를 처리한 뒤 그 화살을 지은호에게 돌리지 않을까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박진석의 비서들이 가져온 커피를 마시며 이 잔인한 게임의 끝에서 지은호와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지혁은 회장실을 나오며 비틀거리는 몸을 벽에 기댔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려왔지만 지은호를 향해 달려가는 고성희의 발목을 묶어두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진석에게 받은 고성희의 비밀 연락망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며 이제는 자신이 직접 악녀의 목을 조일 시간이 왔음을 실감했는데요. 이지혁은 박진석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지은호를 보호하려 했지만 사실은 그 방패 자체가 지은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 은호 씨, 나 병실에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 역시 고성희와 다를 바 없는 기만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지혁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고성희가 이 상황을 눈치챘을 때 벌어질 파장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고성희는 돈이 없으면 박영라나 한우진처럼 자신의 핏줄을 인질로 삼을 여자였고 이지혁은 그것을 막기 위해 박진석의 인맥을 이용해 박영라 주변의 경호를 강화해두라고 박진석에게 신신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은 박진석이 자신의 딸 박영라보다 복수의 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박진석의 비정한 성정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과 박진석의 공조는 고성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창이었지만 동시에 지은호와 박영라라는 소중한 사람들을 베어버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더라고요. 박진석은 이지혁이 떠난 뒤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고성희의 사진을 태우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성희야, 자네가 키운 사위가 참 똑똑하더군. 자네를 죽이는 건 내가 아니라 자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지은호와 자네가 탐냈던 이지혁이 될 거야. 박진석의 눈빛에는 광기와 슬픔이 묘하게 섞여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이지혁을 이용해 고성희의 숨은 돈을 모두 찾아낸 뒤 이지혁마저 토사구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지혁은 박진석과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된 이 밤 지은호의 곁으로 돌아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전쟁터를 향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이지혁의 이 위험한 선택이 지은호와의 사랑을 지켜낼 구원줄이 될지 아니면 두 사람을 파멸로 이끌 덫이 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손등에 맺힌 핏방울을 하드며 거울 속 일그러진 화상 자국이 마치 승리의 훈장이라도 되는 양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텔의 좁고 눅눅한 방 안에서 고성희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명품 다이아몬드 시계와 가방들을 헐값에 넘긴 현금 뭉치를 침대 위에 흩뿌려 놓았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에게 준 200만 원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비참한 몰락을 미천 삼아 박진석의 심장을 도려낼 가장 잔인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돈 몇 푼의 영혼까지 팔아치울 준비가 된 사설 흥신소업자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박진석이 목숨보다 아끼는 친딸 박영라를 납치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고성희는 박영라가 자신을 증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연민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박영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영라야, 엄마가 화상을 입고 외딴 곳에서 죽어가고 있어.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 번만 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처절한 거짓말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박영라는 이 메시지를 받고 몇 시간 동안 집안을 서성이며 갈등했지만 결국 박진석이나 박성재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고성희가 알려준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하고 말았는데요. 박영라는 비록 고성희가 괴물이 되었을지언정 죽어가는 순간만큼은 딸로서 곁을 지켜야 한다는 천진한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폐공장에 도착한 박영라는 엄마. 어디 있어? 나왔어. 라고 외치며 고성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박영라를 맞이한 것은
고성이의 따뜻한 품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나타난 거친 사내들의 손길이었는데요. 박영란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사내들은 박영란을 차가운 철제 의자에 묶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얼굴에 붕대를 감은 고성이가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는데요. 고성이는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는 박영란을 보며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뺨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고성이는 영란야, 내 아빠가 나를 이 꼴로 만들었어. 그러니 네가 그 대가를 치러야지 안 그래? 라고 속삭이며 광기 어린 눈빛을 보냈더라고요. 박영란은 고성이의 일그러진 얼굴과 서늘한 목소리에 온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빠가 엄마한테 왜 그랬는지 알잖아. 엄마가 먼저 잘못했잖아. 박영란의 외침에 고성이는 발작적으로 웃음을 터뜨리더니 바닥에 뒹굴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유리 조각을 박영란의 뽀얀 뺨에 갖다 대며 나지막이 읊조렸는데요. 잘못?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박진석은 나를 25년 동안 장식품처럼 세워두고 이제 와서 쓰레기처럼 버렸어. 나는 그 남자가 가진 모든 것을 부술 거야. 내 예쁜 얼굴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고성이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복수의 눈이 먼 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곧바로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이지혁과 함께 고성이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던 중이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박진석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박영란의 비명소리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당황한 숨소리를 즐기며 여유롭게 말했는데요. 여보, 우리 딸 목소리 들리지? 지금 내 손에 아주 예쁜 유리 조각이 들려있어. 당신이 일시간 안에 내 모든 부동산 근저당을 해제하고 해외 계좌로 100억을 송금하지 않으면 영란 얼굴에 나랑 똑같은 문신을 새겨줄게. 고성이의 협박에 박진석은 눈을 부릅뜨고 포효했지만 고성이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로 몸을 떨며 비서실에 즉각적인 추적을 명령했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지혁 역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지혁은 고성이가 돈을 위해 자신의 친딸까지 인질로 잡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진석에게 장인어른,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성이 씨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박진석은 경찰이 오면 고성이는 영란을 정말로 죽일 거다. 그 여자는 자기가 가진 게 없을 때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야 라며 이지혁을 제지했습니다. 박진석은 딸의 목숨과 자신의 복수 계획 사이에서 처절한 내적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고성이는 폐공장에서 박영란을 앞에 두고 박진석이 돈을 보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결박된 채로 엄마 제발 그만해. 아빠가 돈을 보낸다고 해도 엄마가 갈 곳은 없어. 이미 경찰이 다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고성이는 박영란의 말을 무시한 채 시계만 쳐다봤는데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돈보다 복수를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만약 박진석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박영란과 함께 공장에 불을 지르고 자폭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더라고요. 고성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박진석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진석이 갈등하는 사이 지은호에게 몰래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지은호는 박영란가 고성이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는데요. 지은호는 이 비극이 결국 자신과 고성이의 악연 때문에 발생했다는 자책감에 휩싸여 곧장 박진석의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는데요. 회장님, 제발 영란을 살려주세요. 고성이 씨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영란부터 데려오게 해주세요. 제발요. 지은호의 눈물 섞인 호소에 박진석의 차가운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자신이 복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더라고요. 하지만 고성이는 박진석이 돈을 보내지 않자
더욱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라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유리 조각으로 그녀의 목을 겨눴는데요. 박진석, 당신 정말 독하구나. 딸의 얼굴보다 돈이 더 소중해.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고성이는 다시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박영라의 목에 서늘한 유리 조각이 닿아있는 모습을 본 박진석과 지은호, 이지혁은 비명을 지르며 경악했는데요. 고성이는 일그러진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제 시작이야. 10분 줄게. 10분 뒤에도 입금 확인 안 되면 영라의 비명소리로 이 통화를 채워주마라고 말하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그 눈빛에서 그녀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소리쳤는데요. 회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고성이 씨를 설득할게요. 저 사람 저한테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을 거예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말리려 했지만 지은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받았던 그 비밀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박진석을 무너뜨릴 독약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박영라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거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지은호는 박진석과 이지혁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성이가 있는 폐공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공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지은호의 차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아니라 지은호가 왔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듯 했는데요. 고성이는 박영라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영라야, 보렴. 내 언니가 너를 구하러 왔단다. 정말 눈물겨운 자매애지? 하지만 지은호가 오는 순간 이곳은 너희 자매의 무덤이 될 거야. 고성이는 공장 구석에 미리 준비해둔 기름통을 발로 차며 불을 지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모든 몰락의 원인이 지은호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녀와 함께 마지막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완벽한 엔딩이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지은호가 공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고성이는 박영라의 목에 칼을 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손을 들어 보였는데요. 엄마, 이제 그만해. 영라는 아무 잘못 없잖아. 영라 놔줘. 대신 내가 왔잖아.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는데요. 지은호, 내가 여기 왜 왔니? 박진석이 보내더냐? 아니면 이지혁이 보내더냐? 지은호는 고성이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박 회장님 협박하면서 썼던 그 자료 여기 있어. 우진이가 나한테 줬어. 이거 줄 테니까 영라 보내줘. 지은호의 말에 고성이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이 위험한 거래가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리고 지은호의 결단이 박영라를 구할 수 있을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지은호가 내던진 USB가 먼지 쌓인 바닥을 구르는 순간 폐공장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한우진이 차가운 총구를 자신의 친어머니인 고성이의 머리에 겨누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우진의 등장은 공장 안의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지은호는 자신의 남동생이 총을 들고 나타났다는 사실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굳어버렸고 박영라를 인질로 잡고 있던 고성이는 믿었던 아들의 배신에 눈동자를 경련하듯 떨기 시작했더라고요. 고성이는 우진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총 내려놔. 엄마가 지금 너를 위해 이 모든 걸 하고 있잖아. 라고 소리쳤지만 한우진의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애정 대신 깊은 혐오와 슬픔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성이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는데요. 한우진은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마가 나를 위해 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다는 거 몰라. 나는 엄마의 꼭두각시로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엄마랑 같이 지옥으로 가겠어라고 절규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의 위태로운 상태를 감지하고 우진아, 안 돼. 총 내려놔. 누나가 다 해결할게.
라고 외치며 다가갔지만 한우진은 단호하게 지은호를 막아섰는데요. 한우진은 이미 이 비극적인 가족사의 마침표를 자신의 손으로 찍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진심 어린 절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영라의 목에 댄 유리 조각을 놓지 않은 채 박진석. 내 아들이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 내가 시킨 거지? 네가 내 아들까지 망쳐놓은 거지? 라며 박진석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더라고요. 이때 공장 입구에 도착한 박진석과 이지혁은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딸 박영라가 고성희에게 붙잡혀 있고 의부사들 한우진이 친모 고성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이 기괴한 대치 상황에 할 말을 잃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위험에 처할까봐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박진석에게 장인어른, 지금 자극하면 안 됩니다. 한우진 씨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박진석은 딸 박영라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고성희에게 외쳤는데요. 고성희, 네가 원하는 돈 다 줄 테니 제발 영라만은 놔줘. 우진이도 저러는 거 보이지? 내 아들이 너를 죽이려 할 만큼 네가 망가졌다는 걸 왜 몰라. 박진석의 외침은 고성희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지만 고성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광기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바닥에 떨어진 USB를 가리키며 고성희를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는데요. 엄마, 여기 당신이 원하던 자료 있어. 이거 가지고 멀리 떠나. 경찰에는 내가 잘 말해볼게. 그러니까 제발 영라 놔주고 우진이 총 내리게 해줘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지은호를 비웃으며 그 USB. 이제 그딴 건 상관없어. 박진석이 나를 버린 순간 나한테 남은 건 너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뿐이야. 라고 소리치며 박영라의 목을 더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박영라는 고통에 신음하며 언니, 무서워. 살려줘. 라고 가냘프게 읊조렸고 그 소리는 공장 안에 있던 모든 남자의 이성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의 광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음 생에는 절대로 우리 엄마로 태어나지 마. 한우진의 차가운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한우진을 향해 몸을 날렸는데요. 이지영 역시 지은호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뒤를 따라 뛰어들었고 박진석은 딸 박영라를 구하기 위해 고성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공장 구석에 차있던 기름 냄새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뒤섞인 가운데 고성희는 그래, 다 같이 죽자. 라고 외치며 근처에 있던 촛대를 발로 차 기름 더미 위로 쓰러뜨렸는데요.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으며 공장 안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와중에도 한우진의 총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불길을 뚫고 한우진의 팔을 붙잡으며 우진아. 제발 정신 차려. 너까지 살인자가 되면 안 돼. 라고 울부짖었는데요. 한우진은 지은호를 거칠게 밀쳐내며 누나는 행복해야 해. 그러니까 이 괴물은 내가 데리고 갈게라고 말하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성희는 불길 속에서도 박영라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박진석이 6탄전 끝에 박영라를 낚아채 지은 옷 쪽으로 밀어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희와 단둘이 불길 속에 남겨진 채 성희야. 우리의 2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박진석 역시 이 비극의 시작이 자신의 탐욕이었음을 인정하며 고성희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려는 듯 보였더라고요. 지은호는 박영라를 이지혁에게 맡기고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이지혁은 지은호를 꽉 껴안으며 제지했습니다. 은호씨, 안 돼요. 지금 들어가면 죽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우리 엄마랑 우진이가 저기 있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는데요. 불길이 공장 천장까지 집어삼키며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공장 안에서 한 발의 총성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총소리는 화염의 굉음조차 뚫고 모두의 귀에 박혔고 지은호는 그 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누구의 총이었는지,
누가 그 총에 맞았는지 확인할 틈도 없이 공장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붕괴하며 검은 연기가 현장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와 박영라를 끌고 간신히 공장 밖으로 탈출했는데요. 뒤를 돌아보니 공장은 이미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은호는 무너진 공장을 향해 엄마, 우진아, 회장님, 이라고 목 놓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의 섬뜩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다독이며 주변을 살폈지만 박진석과 고성희 그리고 한우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시청자들은 이제 그 화염 속에서 누가 살아남았을지 아니면 모두가 함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을지 알 수 없는 극한의 의문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소방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멍하니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다가 발밑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아까 자신이 내던졌던 박진석의 치부가 담긴 그 USB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작은 칩을 손에 쥐며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결국 이 작은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어갔고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보며 다시는 그녀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이지혁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더 잔인한 진실의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사이렌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울 무렵 불길이 조금 잦아든 공장 뒷문 쪽에서 한 그림자가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살짝 포착되었는데요. 그 그림자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고성희의 광기는 불길 속에서 사그라들었을까요? 박진석은 딸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영웅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한우진이 정말로 자신의 손으로 모든 악연을 끊어낸 것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과 소름 돋는 반전, 다음 회차에서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